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결국 위르겐 클린스만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됐습니다. 도중에 여러 사건, 실망스러운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클린스만의 경질 사실은 분명 한국 축구를 위해 타당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북중미 월드컵을 지휘할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합니다. 향후 협회가 고를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얼마 남지 않은 태국전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 그에게 월드컵 지휘를 맡긴다. 둘, 3월 태국과의 2연전은 임시 감독 체제로 넘기고 그 뒤에 정식 감독을 고른다. 여기에 추가로 클린스만의 실패로 인해 외국인 감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떨어졌으니 이번엔 국내 감독으로 골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겨우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좋은 감독 후보들을 추릴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 추린다고 한들 지금처럼 망가진 협회 시스템으로 그들의 축구 철학, 비전을 제대로 평가할 수나 있을까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는 더 이상 국내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대표팀의 총알바지로 불려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로 언급되는 국내 감독들 중 서울의 김기동 감독님, 울산의 홍명보 감독님 같은 분들은 K리그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클린스만을 경질한 뒤 국내에도 유능한 감독이 있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불러오는 건 해당 구단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며 당사자인 감독들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감독을 선임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선임을 위한 올바른 프로세스,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저는 비록 임시감독 체제를 거치며 시간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해외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표팀 감독 1순위로 거론되어야 할 인물 에르베 르나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에르베 르나르, 아마 이 이름은 평소 축구를 자주 보시지 않아도 들어본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사우디 감독을 맡아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격퇴해 돌풍을 일으킨 감독이죠. 사실 제가 르나르를 1순위 후보로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국가대표팀을 이끄는데 특화된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르나르의 커리어를 보면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눈여겨볼 만한 좋은 성적들이 많습니다. 2012년 잠비아 대표팀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 2015년엔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을 이끌어 마찬가지로 네이션스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이후 2016년 모로코 대표팀에 부임, 러시아 월드컵에서 모로코를 20년 만에 본선으로 진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2019년 네이션스컵에서 16강이란 성적을 거두곤 사임했지만 그 뒤로도 모로코를 응원하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는 등 르나르는 모로코 축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모로코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쓰기도 했죠. 아프리카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르나르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직을 맡았을 때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사우디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무려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뭉친 군단 아르헨티나와 맞붙었는데요. 경기장 루사일 스타디움의 이름을 따 사우디에겐 루사일의 기적, 아르헨티나에겐 루사일의 비극으로 기억되는 이 경기는 르나르 전술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우선 르나르는 이 월드컵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사우디의 최후방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려 거의 미드필더들과 맞닿을 정도로 높은 라인을 형성시켰고 아르헨티나의 공격진들을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묶어놨습니다. 미드필더와 최후방 수비가 이토록 촘촘하게 서 있으니 아르헨티나는 중원을 거친 플레이에 제약이 생겼으며 비교적 널널하게 열린 것처럼 보이는 사우디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프사이드 트랩이 사우디에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반자동 판독 기술은 아르헨티나의 뒷공간 패스들을 오프사이드로 귀신같이 잡아냈고 이날 아르헨티나가 걸린 오프사이드 반칙만 10개, 골을 넣었음에도 취소된 득점만 3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오프사이드 트랩은 양날의 검입니다. 완벽하게 훈련되어 정렬된 수비라인, 이를 실행하는 선수들의 합이 맞춰지지 않으면 뒷공간을 어이없게 털릴 수도 있는 전술이 오프사이드 트랩입니다. 하지만 르나르는 이 전술을 월드컵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우디 선수들의 라인은 깔끔하게 정렬되어 뒷공간을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틀어막았고 상대 중원에게 틈을 주지 않은 채 강력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자신들의 중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강요받았으며 선수들 사이에 횡패스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스들이 끊겼을 때 사우디에게 치명적인 역습 찬스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죠. 결과는 2대1 사우디의 승리, 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당한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르나르는 치밀하게 준비한 전술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카타르 월드컵 최대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르나르가 대한민국 대표팀에 온다면 우리는 어떤 축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간단히 예상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 축구의 기본, 최후방 수비라인의 위치부터 살펴보죠. 르나르의 축구에선 높은 수비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잡았던 그 경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에 백포라인이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백포를 지켜주는 투볼란테와 전진에 있는 미드필더, 앞쪽에 윙포워드 둘,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배치됩니다.
르나르의 축구에서 강조되는 요소는 둘입니다. 높은 수비라인, 전방 자원들의 침투. 저는 이 두 요소가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 자원들의 특성과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높은 수비라인. 현대 축구에서 최후방 수비가 높이 올라올 때 항상 지적받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뒷공간 노출입니다. 상대가 작정하고 뒷공간에 볼을 때려 넣기 시작하면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우리 골대 앞까지 뻥 뚫릴 수 있다는 약점이죠.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엔 이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자원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미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이런 축구를 지독하게 경험해봤습니다. 스팔레티 역시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던 감독이며 높은 라인 뒤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을 민첩한 센터백 김민재에게 맡겼습니다. 실제로 김민재는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면서도 상대가 뒷공간 패스를 찔러 넣을 땐 재빨리 뒤쪽으로 달려가 상대 공격수와 경합을 하여 볼을 뺏어오든 아니면 패스길 자체를 차단해 인터셉트를 하든 팀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했습니다. 이런 센터백이 뒤에 있었기에 스팔레티는 마음 놓고 자신의 공격 축구를 고집할 수 있었고 22-23 시즌 나폴리는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르나르가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는다면 김민재는 높은 수비 라인을 지지하는 르나르 축구의 핵심 자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요소, 전방 자원들의 침투. 이 부분도 긴 말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호응할 수 있는 자원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이 두 선수의 전방 침투, 라인 브레이킹 능력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포워드와 최전방 원톱에서 팀 동료의 침투 패스를 받아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데 통달, 말 그대로 도사가 됐으며 2선이나 3선, 좋은 패스 능력을 가진 플레이메이커형 동료가 있을 경우 그야말로 놀라운 파괴력을 선보입니다. 특히 한껏 올린 우리의 수비 라인에 맞춰 상대도 라인을 올릴 경우엔 찰나의 순간에 침투를 감행해 그 뒷공간을 부숴버리죠. 여기에 추가로 중앙 지향적 움직임을 가져가는 풀백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지원을 해줄 땐 역습뿐만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지만 황희찬 선수 역시 강력한 침투력을 가진 자원입니다. 황희찬은 온더볼, 직접 볼을 끌고 가는 유형이라기보다는 볼을 운반하는 다른 선수가 있고 그 볼을 넘겨받아 공격 시퀀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이런 자원은 좋은 드리블 능력을 가진 동료가 있어 그 반대편의 아이솔레이션, 이후 크로스나 컷백을 받아 직접 골문을 노리며 파괴력이 극대화되는데요.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이 팀 최고의 드리블러 네토를 황희찬과 함께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울버햄튼은 실질적으로 네토와 황희찬의 투톱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네토가 드리블로 상대 수비의 어그로를 끌고 반대편 황희찬에게 공간을 창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황희찬은 23-24 시즌 10골 3어시, 골 기대값 6.37의 2배 가까운 순도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르나르가 부임한다면 이 두 선수를 전방의 핵심으로 배치, 뒤쪽의 높은 라인을 활용해 중원 근처에서 탈취한 볼을 주저없이 전방으로 빠르게 뿌려주고 두 선수가 그 볼을 따라 날카롭게 파고드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전방에 좋은 침투력을 갖춘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선 상대 수비는 필연적으로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조금씩 라인을 뒤로 물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높은 라인이 중원 쪽에 붙으면 붙을수록 수비 리스크를 조금 더 짊어지는 반면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장악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죠. 물론 르나르의 축구가 완벽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전 우리가 답답해했던 부분들, 무색의 팀 컬러, 대체 우리가 무슨 축구를 하려는 거지 같은 의심은 분명 덜해질 거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전보다 재밌는 축구를 볼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감독 후보 에르베 르나르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현재 르나르는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림픽 이후 8월 팀을 떠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르나르를 영입한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임시감독 체제로 운영한 뒤 정식 감독을 선임한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런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지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